어, 오늘 이제 전체 시간 구성을 어떻게 해봤냐면은 우리가 왜 읽는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에 도달을 하면 됩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 이제 과제는 제가 보기도 하고 조금 뭐 했지만 과제를 다 읽기보다는 이 과제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제가 질문도 드리고 그다음에 토론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읽는다는 게 지금 뭐 하는 일이냐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그동안 평생에 거쳐서 읽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뭐를 읽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읽는다는 것을 둘러싼 이미지 이게 이제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책을 보면은 근데 과거에 내가 읽어왔던 읽기에 좀 이런 점이 있었대라는 거를 보나쌤과 풀쌤을 통해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과제에서 제가 이렇게 알 수 있어서 보나쌤에게 그 읽는다는 거는 어떠한 행위였고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주로 어떤 쪽? 읽기가 전에는 진짜 좀 이렇게 자세히 책을 전혀 읽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요. 그냥 책을 보고 아, 느낌이 좋다. 그냥 이런 감각으로만 그냥 진짜 경험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 겨우 한 단어 이렇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냥 아, 이건 참 느낌이 좋았지. 이 한 구절 정도는 너무 좋았다. 그거만 생각했지 지금처럼 선생님 되게 나름 솔직하게 경험이 너무 처음이라서 그 수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이었고 이걸 따라가기에 벅차서 막 다른 뭐 묵상 거기 수준까지는 전 정말 갈 수 없어요. 그 아이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수사들의 그 발치에 앉아가지고 입문해서 그래서 어떤 시간이 끝나면 이제 기도 끝나고 점심 먹을 때 그 점심 먹을 때 그 환희에 찬 그 감각들 이제 그런 거를 주로 느끼면서 이렇게 읽게 되었고 근데 이번 책을 통해서는 그 전에는 그냥 저 혼자 즐기고 이런 거로만 봤다면 점점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아 읽기가 이렇게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를 듣는데 그게 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특히 막 저 좀 개인적으로 혜영쌤 읽어주시는 글을 너무 좋아해서 목소리랑 같이 읽는데 뭔가 막 경건해지면서 그 오디오북 제작 예정이에요. 오디오북. 네네네. 너무 대본 좋더라고요. 이렇게 얘기인데 마음이 돈은 차고 있나 평온해지면서. 네네. 좋네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게 혼자 읽는 재미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이 알게 되고, 읽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이제 제가 숙제를 하는 이유는 사실 선생님들 만나려고, 세미나는 숙제를 해야 참석할 수 네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12시까지 하는 거로 좀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습관이 진짜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이야 그러는데 아, 네, 스승님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1년간 저는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너무 읽기도 좋고 선생님들 만나는 거가 여전히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말일치가 읽기에 어떤 점을 문제 삼는가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야 그러면 그거 대신에 또 어떤 읽기를 지금 뭐 이미지를 가져야 되는지 이 사이에 12세기의 후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읽어왔고 읽기에 대한 이미지를 이제 요거를 계속 떠올리시면서 이발할치는 어떤 게 문제라고 보는 거야? 이게 있어야 이제 이 책이 막 이렇게 이제 밀도 있게 들어갈 것 같아요. 풀쌤은 어떤 읽기에 대한 문제, 어려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문학소녀? 몰랐네. 그게 그건 좀 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죄송합니다. 문학소녀는 개뿔 없고요. 음, 저는 정말 이렇게 책을 이게 인문학 공부하면서 읽었는데 내가 이게 글을 쓰고 너무 창피한 게 내가 무슨 수사적 읽기를 했다고 무슨 몸부림을 쳤다고 아 그걸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신체 활동이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루신 책을 읽는다. 그럼 일주일에 루신의 한 페이지를 애워야 돼. 애워서 낭송을 해야 돼. 그거. 그다음에 한자를 공부했으니까 주역을 64개를 다 외우고 써야 돼. 매 주마다. 그런 활동. 그다음에 뭐 어떤 책 한 페이지를 외우는 거 해서 낭송해서 서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틀리지 않아야 되는 거.
그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거를 그거를 한 거죠, 계속. 그래서 나는 그거를 내 신체 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래서 그게 내한테 충분히 오게끔 쓰기도 좀 하고, 묵상점 시간도 오고,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그냥 주어진 걸로만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네. 해석도 누가 선생님이 해준 해석에 전적으로 의존해가지고. 저는 형식에만 따라가기가 정말 급급했구나. 그래서 우리 시대는 그 일리치가 그 비판하잖아요. 너무나 이미지처럼, 복사기처럼 관광객이 사진 찍듯이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고대 책이나 이런 책들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그럴 수가 없는 건데, 특히 이런 자연적 질서를 말하는 책들이. 그럼 질서하고 스며들 그런 충분한 여유랄까? 여유람은 좀 뭐하고. 곰 삭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근데 그게 없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도 수사적 인기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는 엉덩이가 커졌다, 일단. 네네네. 네. 그러면 요 뜬금없이 아까 이제 앉아있을 수 있다. 네, 그 네네. 표에서 지금 그 말을 맞춰가면 됩니다. 이발일치가 확실히 그 묵상에 있어서 현울림이라든지 공동체 안에서의 읽기라든지 이런 거를 강조한 점을 보면 그 묵상의 이미지 자체가 정신활동이 아닌 것처럼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읽는다는 것은 신체적인 것이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풀셋 말을 더 발전시키면 이반일치는 육화라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책이 육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읽어본 이반일치 전체 리후이나키를 포함해서 이 성령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대한 모티프가 있고 성령과 하나 된다는 걸 개념적으로 땡땡 뭐? 하하하 이럴 수가. 두 글자. 네, 이게 구원의 이미지와 치유의 이미지와 회복의 이미지가 있는데 성령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회복한다라고 보는 거죠. 읽는 거에 이반일치의 이미지는 구원과 회복이라는 목표 속에서 육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육화가. 그러니까 단지 이제 풀쌤 지금 그 주신 말씀을 이제 제가 가공해 보는 건데요. 단지 성인의 말씀을 이해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인의 뜻으로 나를 합치시키는 과정이 치유 경험이기도 하고 그게 도달하는 것 자체가 목표로서의 치유. 근데 육화된다는 게 그 뜻을 이제 체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에 단계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읽기 과정에서. 그래서 수도원에 가면 처음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보이시죠? 처음엔 축자적 읽기, 알레고리적 읽기, 그 다음에 상징적 읽기 이렇게도 돼 있고 점점 단계를 높여가서 모범적 수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읽기 자체가 육화되는 과정에는 단계적인 진급 시험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화라는 말을 그러니까 보다 고차원적인 방식의 이렇게 진도 나가는 방식이 있고 도달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2세기의 후고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는 앞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느님이 지금 신이 돌아가시기 직전의 풍경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공허한 복고주의자로서 말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이발일치가 주목하는 거죠. 자, 그럼 이발일치는 이런 읽기에 되게 주목을 했네요. 돌아간다, 회복한다, 치유한다. 원초적으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한다는 점도 있고 단계설이라고 했을 때 내 앞에 있는 위대한 스승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뭐 니체를 해석한 들레즈가 있고 누구 그 들레즈를 잘 푸는 또 뭐 이수영 선생님이 있고 앞에 늘 단계설에 걸려 있어서 그 사람 말을 따라가는 거는 후고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읽기에서는 틀린 것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풀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어떤 지점을 더 문제 삼아야 지금 21세기를 사는 내 처지에서 이 읽기가 보다 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런 거겠죠. 단계설이 있기 때문에 바로 1에서 4로 못 가죠, 못 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육하의 단계와 계급이 이렇게 계층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독서는 사실 지금 독서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막 이렇게 진급 시험 보면서 마지막 대학원 막 가는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는 아니다라는 느낌도 좀 우리가 가질 수 있고요. 예, 그런 것도 함께 생각해 보고 싶고 또 평소에 나의 읽기랄까 읽는 것에 둘러싼 어려움? 혜영쌤 어떠십니까? 혜영쌤. 저는 그 숙제에도 썼지만 제가 뭘 읽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나와 있는 그 언어가 너무 낯설고 그 언어의 구조부터 설명을 해 나가는데 그 우선은 이 얘네들을 기억해서 그 다음에 걔를 적용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기억하는 단계부터 거부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계속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게 뭐였지? 찾아본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다시 어디였지? 잊어버리면서 네. 같은 곳에 뱅글뱅글 돌았는데 아무튼 앞부분을 그렇게 막 정신을 거의 막 혼미한 상태로 넘어가서 이제 뒷부분에 돼서야 아, 이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내가 지금 뭘 읽는 거지 이런 낯선 경험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 우리의 그냥 애도 익숙한 방식으로 쓰여지지 않았나 보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 책이 기술된 조금 구체적인 특별한 점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아마 이런 방식의 읽기를 권장하면서 어떤 태도로서 이분이 다시 쓰게 되는 것들은 이게 그동안 읽어왔던 책이랑 이런 점이 다르다입니다. 자, 강평쌤 어떠십니까? 이 책은 너무 제가 시켜가지고 지금 이거 안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유롭게 자유롭게 네네 어떠세요 아무튼 강평 쌤께서 제가 좋아하긴 했지만 이거를 끝까지 읽거나 모르는 거를 꼬박꼬박 이렇게 짚어가면서 읽지 않고 내가 익숙한 것만 읽고 그러니까 매번 이제 비슷하게 자기 편한 대로 왜냐면 혼자 읽으니까 잘 몰랐죠 사실은. 그런 사실을 알게 됐고 지금 아무튼 이 책에서 보면은 아무튼 되게 뭐 빡세게 해야 된다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리고 빡세게 하고 이게 뭐 포도밭 얘기도 나오지만 이게 오감으로 해서 정말 그 수학하듯이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정말 이게 뭐랄까 여기도 나오지만 정보나 지식을 허겁지겁 뭔가 취득하려고 하는 뭐 강탈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그냥 먹다가 먹기 싫으면 버리고 뭐 이를 그냥 저기 많이 쌓여 있고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거죠. 어떤 텍스트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아까 말씀하신 단계별로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정말 이 기도하듯이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수사의 읽기가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어떤 뭐 한국기획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불교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면 스님들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하는 거 공부하시는 거 보면 엄청 신체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보면 엄청 허벅지가 좋잖아요. 언제 봤어 스님들 허벅지를 언제 봤어 허벅지가 좋고 이게 그 뭐 북 때리는 거 이렇게 보면 이 팔 근육이 어마어마한 이게 정말 무술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그게 보면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신체나 아니면 그 루틴하게 어떤 일상을 지켜내지 않은 어떤 읽기로 읽었다 말았다 하는 그런 걸로는 뭔가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습관처럼 그냥 그 시계처럼 몇 시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해야 되고 외우는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가 뭐 오늘 108배하고 하기 싫다고 자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마지막 결론에 어쨌든 도달하시기를 바라는데 내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걸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되겠다. 요까지를 막연하지만 어디 이르시기를 꼭 바랍니다. 지금 강필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냥 공교육에서 보내다면 읽어야 될 것이 정해져 있고 심지어 읽는 방법도 정해져 있고 그래서 시험 봐서 그 읽기를 허락받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읽고 또 다 까먹고 그래서 읽어야 될 것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계속 소비되는 방식으로 아까 필요하면 읽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읽고 이해되면 좀 읽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읽기 책을 선택하기도 하고 또 그 자의에는 내 취미나 취향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약간 또 편중되어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단편적이고
소비적이고 그런 읽기가 이렇게 많이 주어져 있는 것 같다. 읽는 텍스트도 그렇고 읽는 방법도 그런 것 같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거를 다룬 것이 ABC인 거죠. ABC. 그 다음에 읽는 거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또 그냥 우리 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정보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유용하다는 그 목표, 유용함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내가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가지고 들어오는 방식으로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거야? 이렇게 묻게 되고 내가 읽은 게 맞는 거야? 이렇게 반성하게 된 다음에 읽었으면 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단지 정보로서 그 문자를 다 이렇게 정보로 취급해서 내 어디에 갖다 놓는다고 하는 읽음 자체와 지식 자체를 너무 개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서 마치 어디 그게 이렇게 빼서 어디 옮겨질 수 있는 것처럼 정량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읽기에도 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알파벳의 이 대중화와 관련이 있다. 알파벳의 대중화가 일어난 게 식민지화랑도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 이제 막 있었고, 알파벳 자체가 표음 문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 그릇으로서 알파벳을 조합하면 거기 안에 의미가 담긴다. 이런 방식으로 빈 그릇으로서의 언어관 같은 걸 가지다 보니까 책에 있는 모든 문자는 그 자체로 빈 그릇이고 그 안에 무슨 정보가 담겨 있고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이걸 역사적으로 제고한 것이 ABC 민중의 마음이 문자가 되다인데 ABC 민중의 마음이 문자가 되다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잡은 게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은 자기도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5장이 자기라는 장이지 않습니까? 이 오늘 읽을 텍스트의 포도밭에도 자기라는 개념이 가장 핵심 개념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ABC 문자의 그런 진행 과정과 함께 그 정보적으로 이 매체가 무슨 내용을 실어 나른다는 방식으로 이 문자를 대하다 보니까 그걸 쓰는 사람도 나를 빈 그릇처럼 대하면서 어떤 정보를 여기 집어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확장이 돼가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끔 여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계속 물어보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뭘 말하고 싶으냐고. 그거가 내가 이해한 게 맞냐고. 그런 다음에 특히 뭐 수강료 같은 거 내고 하시면은 뭐 이렇게 달라고 막 하세요. 달라고. 네, 그런 거 자체가 이게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도 하고 내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도 하고 읽을 때도 그런 거죠. 내가 여기서 가져갈 게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쓸 게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그 문자를 통해서 뭘 담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의 방식 자체 그거에 대해서 이반일 일치가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방식을 이제 1970년대, 80년대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은 점점 더 단자화되어 가고 점점 더 소유를 중심으로 자기를 이해해가는 세계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막 이렇게 산업화, 상품화와 함께 보면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읽기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구해야 할 첫 번째는 지혜인데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식을 구하게 되고 지식을 상품의 형태로 구하게 되고 그런 것이 가공할 방식으로 아마도 특히 대학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거에 있어서 자 그럼 이 자기라는 개념 지혜가 지식으로 전환되던 때 그리고 지식이 상품으로도 이렇게 포장되기 쉬운 그 분기점에 어떤 일을 이해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2세기로 갔는데 12세기가 선택된 첫 번째 이유는 그 시대에 중세 유럽에서 대학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던 때이고 다른 하나가 이 책에도 있지만 자기라는 개념이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책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라는 개념은 12세기 그 무렵부터는 사람들이 떠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장인사회, 길드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수사들이 이렇게 훌륭한 대학에 훌륭한 선생님 찾아다니고 장화를 잘 만들고 싶은 사람이 또 찾아다니고 여행하고 그래서 나온 책이 캔터베리 이야기다 이렇게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중세 유럽에 특히 서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길드 조직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이 막 움직여 다니던 때에 후고라는 사람은 지금 조금 위험한데 이런 걸 봤다고 이반일 일치가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라는 개념의 출현과 지혜의 사라짐, 이 두 개가 연동한다는 것에 주목해서 후고의 시대로 가게 됐고, 그 중세 유럽의 12세기의 자기 개념의 가장 기본적인 출현의 이유는 공동체로부터 떨어뜨려 나온 누군가, 그러한 이 자신에 대해서 공동체와 구별되는 뭔가라고 계속 개념화하는 작업이 일어났다. 이런 것이고, 그 무렵에 대학이 또 이런저런한 여러저런 역사적 우연의 계기에서 대학이 원래는 교권 안에 있었는데 그걸 또 분리해서 지식 자체를 또 보편지를 다루는 지혜가 아니라 그냥 과학적 암, 그 다음에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이해, 이런 식으로 되게 실용적이고 보편적인 걸 이 지혜로부터 분리해내서 다루던 것이 또 생겨났다. 요 지점 자체, 12세기에 출현한 현상을 이바닐리치가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넘어오면서 이게 여전히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자기라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채우려고 하는 방식의 세계관, 그리고 채우는 것으로서의 정보, 이거를 깨지 않으면 이발지 전체로 돌아가면 우리의 공생공락은 불가능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자기라는 개념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가. 그것은 읽기의 다른 방법을 통해서고, 읽는 방법을 다르게 하면 나를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가면서 공생공락과 자율의 길을 또 열어갈 수 있다. 이 전체 사상에서는 이 읽기가 개체적이고 고립적이고 유아적인 자기를 벗어나게 하는 하나의 기술로서 이 마지막에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책에 이런 점이 좀 편집돼서 선생님들께 다가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 책이 이렇게 해서 다 뜯기기도 하고 풀리기도 한데, 그러면 좀 더 해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진짜 읽기, 그냥 이제 편하게. 그냥 이렇게 읽는 건 진짜 문제인 것 같아. 좀 문제랄까? 새로 얘기해볼까요? 또 더 얘기하면 지금 매체를 어떻게 쓸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의 시대지 않습니까? 기현쌤의 글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지 않는 한 안 되는 이 대화의 지금 이것도 어쨌든 읽고 있는 건데, 그 읽기가 이 단계설 아니면 지혜 아니면 자율, 자기로부터의 편안해짐, 이런 것을 열어 나갈 수 있으면 그거는 네, 그 하나의 가능성을 우리가 선택할 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읽고 계신지 또 얘기를 더 해볼까요? 연주쌤 어떠십니까? 연주쌤. 하여튼 이 책은 읽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근데 마지막 그 올리신 가지에 제가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마차는 떠났는데 숙제를 하고 있지. 아니, 그래 뭐라도 끄적이지 않으면 그치, 진짜 남는 게 그래. 하나도 없으니까. 네. 하여튼 떠난 마차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뭔가 짓거렸습니다만, 저는 정보로서의 지식을 하는 읽기에 너무 익숙해진 것 같아서 이 책 자체가, 그러니까 읽기는 육하의 과정이잖아요. 근데 텍스트와 내가 분리된 것 같아요. 읽지만 그냥 다가갈 수 없는. 그래서 하여튼 후고는, 아니 이반일치는 텍스트가 내 몸 안에서 육화돼서 내가 더 하여튼 더 고양되고, 하여튼 그런 성인과 합치되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방식이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나마 쓰기가 신체적인 활동인 것 같아서 뭐라도 네. 한 글자 쓰는 게, 예전에는 말로 그거를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하는 그런 신체적으로 몸에 몸에 이렇게 각인을 남기는 과정이 있듯이 쓰기도 그거의 일부지만, 정신적으로 막 뭔가 기억의 궁전을 만들어서 거기에 라벨링을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찾아갈 수 있다는 거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억을 구성하고, 그렇게 그런 읽기의 글자들이 내 신체와 이렇게 합치된다는 거, 그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리고 유튜브나 이렇게 동영상을 저는 뭐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보긴 하지만 지하철을 타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글을 읽기보다는 다 동영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빨리 캐치할 수 있을까 정보를. 그리고 네, 얼만큼 나의 감각을 빨리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가 네, 그거에 네. 너무 익숙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서점에 가면 많잖아요. 그냥 쉽게 떠먹여 주기를 원하는 책이 진짜 많잖아요. 그냥 쉽고 빠르게 핵심만 알려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유튜브에도 뭐 몇 분을 넘기면 안 되고 그냥 핵심 줄거리 중요한 거 빨리빨리 알려달라고 이런 게 지금 계속 진행이 이렇게 이어져 가면 이 뇌가 어떻게 될 건가? 요런 거를 후보가 이렇게 이제 주의해서 본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니체나 스피노자나 우리가 읽는 다 훌륭한 책들도 빨리빨리 빨리빨리 중요한 거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게 우리 많이 있죠. 그게 정보적인 읽기인 것 같고 그로부터 이제 소외도 많이 일어나고요. 진진쌤은 어떠세요? 뭐 읽는 방법이라 고민해 보셨나요? 아, 저도 뭐 읽기 다른 분들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식을 뭐 빨리 습득하고 그리고 재밌는 책 읽었을 때 뭐 재밌는 소설 이런 이제 인문학 이 수업이나 공부하기 전에는 그런 책을 위주로 많이 읽었던 것 같고 인기 있는 신간 이런 거 이게 이제 신기하죠. 그리고 유명한 작가 누가 네네네네. 신간에 나오면 꼭 읽어야 되고 그래서 약간 나 이거 읽었어 이런 데 좀 핵심을 두는 것 같은 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하고 할 때도 되게 많이 힘들긴 했거든요. 선생님이 이제 답을 안 알려주시잖아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답을, 아니, 지금까지 정답이 나도 없고, 쌤한테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많이 힘들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읽기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이제 거를 놓치고 있었는지를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부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육화된다는 게 이렇게 생각을 마무리 지점일 것 같아요. 어떤 책을 어떻게 읽은 것인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는 나의 육화 기술 하나를 얻는 건데 책에서는 그게 묵상이라고 되어 있고 단계서를 주파할 때 같은 방법입니다. 1단계도 묵상하는 거고 2단계도 묵상하는 거죠. 3단계도 묵상. 계속 묵상을 하다가 이렇게 되죠. 학습 곡선이 그래서 저도 누차 강조하는데 지지부진한 단계에서 정신 차리면 거의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요 모델인데 그게 왜 정보적인 읽기와는 다른 방식의 구체적으로 읽는 그 훈련의 기술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이 책이 얘기하고 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이 읽기를 정보가 가득한 책이라도 쓰면은 다른 방식의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묵상적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을 또 해보고 있습니다. 다현쌤은 뭐 학교에서도 공부하셨지만 공동체에서도 공부 많이 하셨는데요. 읽는 거에 내가 이런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좀 힘들었다. 이런 건 뭐 있을까요? 있죠. 네네. 네, 뭔가요? 좋은 책들을 읽었는데 왜 그게 너의 것이 안 되니? 아니면 너는 왜 아직도 그 사고방식에 서로 갇혀 있니? 이런 게 있었고 육화가 되지 않았구나. 네네. 네, 많이 또 느끼면서 있었고. 큰 혼나죠 또. 대학 같은 데는 육하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정보를 제대로 담지를 못해 이런 걸로 혼나고 공동체에서는 아니 누가 담으랬니 육하랬지 그런 데서 혼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혼났는데 지식과 내가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요?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읽는 데에는 관심이 되게 많았나 봐요. 결과적으로 발견하게 됐는데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책을 아주 오랫동안 읽었는데 그 책이 선생님들 혹시 그 기억이 나실 수도 있고 뭐 소문도 무성한 책이니까요. 그 책이 한 문장이 안 끝나가지고 한 7, 8쪽 계속 달립니다. 멈추지 않고. 왜 그랬지? 여기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너무 안 읽혀졌는데 제가 그 쌍둥이 낳고 세상을 좀 겪다 보니까 그 책이 읽히는 거예요. 자,
이게 한 케이스입니다. 책을 읽을 때 이거 자체는 너무 낯설고 멀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경험과 공통점을 찾는 거죠. 이 방법을 해가지고 읽었나 보다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두 번째가 그 유명한 카프카시인데 그 책은 그게 선택한 이유는 프루스트는 너무 두꺼워서 내가 그 고생을 했구나. 그러면 좀 제일 문학 중에 제일 짧은 걸 골라가지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이제 지나가야 되겠다 했는데 카프카라는 작가는 답이 없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한 작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말이 따로 없어. 이래서 이제 나쁜 덫에 걸렸는데 거기서 배운 게 하나는 이 책과 이 책 보통의 지금 우리 어떤 얘기냐면은 읽는 것의 어떤 정보 처리적 방식 요거 하나를 문제 삼았고 두 번째는 정보를 선택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계속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는 방법도 내가 그냥 나에게 익숙한 대로 읽게 됩니다. 그럼 또 대충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한참 많이 읽는 거죠. 그런데 카프카라는 작품이 그 정답이라든지 길을 보여주는 작품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얻었던 건 읽어야 될 게 따로 없다라는 거를 배웠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안 읽어도 되잖아. 중요한 게 따로 없다는데. 중요할 줄 알고 읽었던 그 중요함은 원래 내가 가진 중요함이었고 두 번째는 나도 별로 중요한 얘기 하는 거 아니고 너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니면 읽으면 뭐해? 안 읽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읽기의 허무주의에 제가 빠졌었는데요. 그 세 번째로 뚫고 나올 수 있었던 게 이반일치의 이 전작의 몇 가지 꼭지였어요. 중요한 것은 읽는 과정,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카프카 작품이랑 연관도 되고 막 이렇게 저한테는 엮어지는 점이 있는데 이 책을 읽어야 될 이유는 따로 없지만 그 책을 통해서 내 삶을 구성해 가면서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깊은 삶을 그 책을 그냥 함께 그 책을 끼고 계속 이루어 나가는 계기로서의 책이 있는 게 아닐까? 여기까지 소박하게 이르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책 안에도 있지 않고 나 안에도 있지 않고 이 두 개가 만나는 것 속에서 이해의 새로운 내용이 이렇게 계속 출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이반일치의 이런 책을 통해서는 생각해 보게 되고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정보로서의 글쓰기와 그것이 나에게 축적되는 하나의 양화될 수 있는 삶이라는 생각 자체를 내려놓는 방식으로 책과 나 사이에서 요거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육화시켜야 될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제가 깨보고 싶냐면 책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그러니까 육화라는 말을 쓸 때에도 그걸 내가 그대로 내가 공자님처럼 살아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그 육화가 뭐냐면 이게 책과 나 사이에 있는 무엇이라고 말하는 건 아닌가 이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 자체가 이렇게 계속 떠오르는 게 이게 공동체 속에서의 읽기를 되게 강조한 그러한 맥락도 있기 때문에 나와 너 사이, 우리들 이런 거의 차원 속에서 삶을 만들어가는 읽기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책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책을 어떻게 읽을 건지는 어렵죠. 어렵고 그런 요까지 또 추가적인 말씀이랄까? 네, 그러니까 공동체 읽기라고 제가 인문세에서 진짜 경험한 건데 내가 읽었던 어제 책이 그 내용이었던가? 그러면서 우리가 다 되는 거잖아요. 세미나 하고 나면 그냥 말만 거야? 왔다 갔다 했을 뿐인데 네. 이런 내용이었구나. 네. 늘 다르게 체험하는 경험을 진짜 하게 돼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그까지 그게 다 아까 보나쌤 과정인 것 말씀하신 거죠. 보나쌤이 그냥 그게 육화 과정이 우리가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거 하려고 숙제를 하는 거죠. 그거를. 또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이발인치가 선택한 읽기에는 이제 무엇을 반대하는가도 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그런데 이발인치가 보고 싶은 새로운 읽기 모델은 첫 번째가 구해야 할 것의 첫 번째 지혜. 자, 지혜를 찾기 위한 읽기여야 되고 두 번째가 공동체 속에서 그 지혜를 향해 나가는 어떠한
이게 뭐랄까요? 사유의 수준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방식으로 지혜는 추구되고, 그때마다 공동체 안에서의 묵상, 그러니까 풀셈 과제도 있는데 묵상과 공동체가 쌍세트로 이렇게 걸리는 방식으로 읽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도달해야 될 그 육하의 지점에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지혜를 향한 읽기, 그걸 한번 이제 천천히 책을 볼까요? 이게 여기서 지혜, 후고라는 이제 아까 인트로, 후고라는 사람을 이반일치가 선택한 이유, 12세기에 자아관의 출현과 지혜의 지식화가 일어났다. 이제 여전히 우리 시대도 그게 문제다. 이러면서 12세기를 갑니다. 그런데 후고는 이게 후고가 좀 걸쳐 있는 인물이어가지고 후고의 37쪽을 보면 어떨까요? 풀셈 글에도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아담과 이게 그 책에도 있습니다. 그림자 노동에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는데요. 여러 가지를 다 섞여서 이 부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아담과 이브는 37쪽에 죄를 지어 낙원에서 쫓겨났다. 이 죄라는 게 이반일치가 너무 뭐 원죄 이런 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반일치가 생태학적으로 읽는 것 같더라고요. 그 독사가 그러니까 몸에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맛있고 먹을 만한 사과인지를 못 보는 거예요. 뭘 잘 몰라가지고. 그 생태학자가 알미 부족해서 걔는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쫓겨났다. 그들은 광채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천국, 지혜가 있는 세계가 빛의 세계고 암계의 세계로 쫓겨났고, 그러면서 창조될 때 갖고 있던 여전히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어울리는 투명성과 빛을 발하는 힘을 잃어버렸다. 후고는 책이 눈의 약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책의 페이지가 최고의 치료라고 암시한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이 문자를 포도농굴처럼 이랑 사이를 걸으면서 먹고 맛보고 음미하면서 눈이 이렇게 점점 밝아진다. 이렇게 가고, 읽는 사람은 스튜디움을 통해 치료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따지면 우리의 모든 공부는 자기를 치료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 지혜를 구하는 게 나에겐 뭐냐면 치유다. 나를 이 병들고 어리석은 이 무지로부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성이 요구하지만 지금은 죄로 인해 내적인 어둠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이래서 이 치유 개념 때문에 회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수정 선생님의 글을 잠깐 읽는 것도 좋겠네요. 빛으로서의 읽기라고 수정쌤이 써주신 게 있는데, 수정쌤 제가 공유를 할 동안 읽기 시작해 주세요. 그걸 전편 다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네. 처음부터요? 네네. 이반 일리치에 의하면 지금 우리는 어떤 분수령 앞에 다시 서 있다. 이제는 자아 인식의 근본 은유가 책이 아니고 스크린 시대의 근원적 은유가 되어가고 있다. 음악 같던 페이지가 시각화되어 텍스트로 변하면서 귀로 듣던 감각이 무뎌져 떨어져 나간 한 번의 분수령을 넘어 현대인은 눈으로 보는 텍스트가 스크린, 매체, 커뮤니케이션으로 변하면서 또 하나의 감각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일리치는 이 새로운 분수령 앞에서 현대인이 어떻게 페이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모색해서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고 한다. 현대의 문자 문화 시대에 정신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텍스트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텍스트의 포도밭이라는 제목으로 12세기 학자였던 성 빅토르 후고가 쓴 디다스칼리콘을 해설하면서 읽기에 관한 대담하고 근원적 통찰을 시도한다. 읽기를 포도처럼 달콤한 맛을 보는 것으로 표현한 후고는 입과 귀와 눈이 잘 협력하는 읽기 중 특히 사물이 서로를 인식하는 수단이 되는 빛에 대한 의미와 효과를 강조한다. 완벽한 지혜의 형상은 이 양피지를 통하여 빛나고 문자와 상징이 빛을 발하게 하고 읽는 사람의 눈에 불을 밝힐 수 있었다. 책과 마주하는 것은 이른 아침 그 시대의 창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고딕 교회에서 맛보는 경험에 비길 수 있다. 동트기 전에는 돌 아치 사이를 검게 채워 넣은 것처럼 보였던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깔이
해가 뜨면 살아나는 것이다. 루멘, 빛, 이 중세적 사물의 세계에는 빛이 내재해 있으며 사물들은 그들 자신의 발광 원천인 보는 사람의 눈에 이른다. 후고는 독자에게 페이지에서 발산하는 빛에 자신을 드러내라고, 그리하여 자신을 인식하라고, 자신의 자아를 인정하라고 권한다. 페이지를 밝히는 지혜의 빛을 받을 때 읽는 사람의 자아에 불이 붙을 것이며 그 빛 속에서 읽는 사람은 자신을 인식할 것이다. 루멘은 사물의 내재에 있는 빛이다. 사람에게 내재해 있는 이 빛이 다른 사물의 빛과 만나면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다. 책의 빛이 사람의 눈을 찾아 빛을 내뿜으면 사람의 눈은 반짝인다. 서로를 향해 나아가는 두 개의 빛이 만나 더 큰 지혜의 빛을 잉태한다. 그 지혜의 빛이 눈에서 그림자와 어둠을 제거하고 죄가 빛을 막아버린 세계에서 다시 빛을 가져와 자기 자신을 치료하고 새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읽기는 빛으로 투명해진 양피지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다. 하지만 일리치에 의하면 우리의 눈은 더 이상 빛이 들어오는 창이 아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을 통과하면서 그 선명한 색이 드러나듯 나를 통과하는 빛이 나의 색을 드러나게 하는 아름다운 경험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서로의 사물이 내뿜는 빛이 서로에게 닿지 못하고 반사되어 튕겨져 나오고 있다. 튕겨나온 빛의 산란으로 눈이 부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감각의 빛이 타자에게 닿지 못하면 나 자신의 감각을 경험하는 순간도 줄어든다. 일리치는 인간이 점점 정신과 신체, 세계와 감각이 각각 분리되고 멀어지는 현실을 염려한다. 이 책에서도 역시 이반 일리치는 다른 여러 저작과 일관되게 살아가는 기술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채로운 감각을 경험하며 구체적 현실을 사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말한다. 네. 수정쌤은 어떻게 빛에 주목을 하시게 되셨어요? 뒷부분 내용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 핵심이죠, 핵심. 이 빛을 봤는데, 그리고 양피지 자체가, 그게 양피인데, 그러니까 그 동물 가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무드질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막 글자 바깥으로 빛이 막 비치고, 그 빛의 이미지가, 읽는다는 게 막 꿀처럼 달고 지혜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그 감각적 경험이었다라고 강조를 하네요. 이런 읽기 최근에 경험하신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게 도대체 뭘까라든지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어제 진진쌤이랑 잠깐 통화를, 너무 책이 안 읽혀가지고 통화를 잠깐 했는데 그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 자신은 제가 지금까지 사상서나 철학서를 읽은 적이 있었던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동안 읽었던 건 진짜 소설 위주로 뭐 위로받고 싶거나 공감하거나 재미있거나 이런 걸 읽었지 이런 책을 읽지 않았는데 지금 이게 이반 일치의 마지막 저작이라는 이 부분에서 내가 그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반 일리치가 그런 읽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읽기가 뭘까 얘기를 하다가 진진 선생님이랑 사실 옛날에 공자든 부처든 예수님이든 책이 우리처럼 많지 않았잖아요. 책을 글자가 없었던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왜 그들은 성인이고 그들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고 있는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이해도 못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책을 덮으면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묵상이나 명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데 너무 급급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책도 이렇게 관계 맺음인데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데 우리는 숙제를 위해서 후다닥 해치우니까 이게 좀 회의가 들기도 하고. 뭐가 문제인 거예요? 숙제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후다닥 해치는 게 문제인가? 그리고 이렇게 수도사적 읽기에서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은 글자를 알면 소리 내서 읽잖아요. 아주 큰 소리로. 춤추면서도 읽고 밥 먹으면서도 읽고. 근데 어느 날은 그게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제가 가르쳤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속으로 읽으라고. 그걸 소리 내서 읽지 말고 속으로 읽으라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시범도 해주고 그래서 가르쳤어요, 제가. 그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내가 애를 죽였구나. 쟤는 스스로 읽는 방법을 터득한 애인데 재능을 죽였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읽기라는 이게 읽는 지금 믿고 있는 나의 방식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는 했던 것 같아요. 네. 텍스트의 포도밭이. 네. 또 소리내어 읽기 많이 느끼게 책을 소리내서 읽는다는 게 앞에 사람이 있건 없건 세상과 막 공명하고 호흡하는 일인데 그 자체가 이렇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자기 말을 자기가 먹는 걸로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애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빛으로서의 그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빛으로서의 읽기가 단지 선생님 강조해 주신 것처럼 시각적 이미지만 이렇게 특화됐다기보다는 이 빛이 그 수도원에서는 계속해서 소리의 방식으로 산출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빛이 들어오고 읽는 것 자체가 입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빛과 이 음성이 동시적으로 공명하는 방식으로 많이 그 읽는 이미지를 같이 가져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도서관에 제가 다니던 도서관에는 구두 신은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도서관 입구에 당신이 말입니까? 이런 게 붙어있는 게 뭔 소리? 구두 네가 말이냐? 그 정도로 소리를 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근데 중세에 그 한참 뭐 15, 16까지 오더라도 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시끄러운데 다 말하고 떠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막 그 울림 자체를 그 건축이 또 받쳐주기도 하고 했을 텐데 지금은 독서실 다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서 더 작게 읽고 있는 모습도 있고 빛이라는 비유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글도 좋고 빛에 대한 부분 또 어떠세요? 빛 있잖아 여러분. 네네. 곰곰이 떠오르면 선생님 우리가 빛하면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에 떠오른 빛. 그러니까 네네. 빛이 정말 빛이 영롱하고 아름답다. 우리가 빛을 느끼는 순간이 뭐냐면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빛 느끼가 그거는 햇빛, 바람, 공기, 진동, 공명이에요. 공명. 네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각이 아니에요. 시각이 우리가 빛을 네네. 감수한 때가. 근데 그러네요. 밤에는 그게 일부 자연광이 안 오고 이런 햇빛만 있기 때문에 빛에 대한 감수성이 약하잖아. 없잖아요. 네네. 빛을 봤어 할 때가 자연광 안에서 가장 잘 보이는 거고 그게 극대화되는 게 이제 성당에서 높은 네네. 그 건축물에서 스탠드 글라스로 쫙 내려오는 빛 거기에 그 왠지 같이 공명된 듯한 그러니까 네네. 빛에 대한 읽기는 그런 그 아까 선생님이 책과 나 사이에 끊임없는 공명 네네. 우리 네. 사이에 공명적인 읽기가 빛에 대한 읽기인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좋네. 그 아주 좋네. 아주 좋고 지금 이 비유 장면이 해 뜨는 걸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것 중에 그 공명이 점점 이렇게 강도를 더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읽기의 이미지를 그 루멘을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가고 진진 쌤도 이렇게 그 빛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셨던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저는 이 책 이반 일리치도 그렇고 료이나키의 책도 읽으면서 약간 신성함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읽기 그리고 뭐 책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이든 존재하는 것 자체를 아주 신성한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꼭 신과 관련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고결하고 그 표현을 종교적 표현으로 한정시키지 않으려고 해도 그 신성함이란 단어 말고는 아무리 생각해 떠올리지가 않는데 그 일련의 모든 행동들이나 사고들이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저로서는 책을 읽을 때. 그래서 그 빛도 모든 이렇게 이 책에 볼 때 나오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텍스트 안에 있는 것도 읽는 대상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서도 빛이 나와야지 그 빛을 볼 수 있다고 네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되게 좀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책도 너무 많고 이렇게 생산되는 생산물 같은 것도 너무 많아서 그런 데에서부터 일단 모든 게 다 신성함을
잃어가는 거, 고귀함을 잃어가는 거 이렇게 좀 많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들기는 했거든요. 네, 거기 아까 지영쌤이, 그 리트스목쌤이, 이게 되게 감동적이다 한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책에서 이제 후고가, 이분도 너무 생생하게 그려지시잖아요. 이 후고라는 12세기 성인이, 이렇게 너무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막 너무 돌아다니기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 후고가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쓸데없는 건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또 만물은 잉태한다. 이런 그 신성함을 둘러싼 거를 이제 아주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도처의 모든 것이 이 신의 그 빛의 현현이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면 되게 감동적이고, 리틀 소목 쌤이 감동적인 부분도 그 맥락이었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네, 저도 이 빛 부분이 좀 감동적이었던 게, 그, 이 신하고 관련되면 이렇게 꼭 나오는 게 후광, 빛,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보면 빛이고, 근데 이게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빛이 통과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스테인드 글라스의 빛이 통과해서 인간에게 도달하듯이 책에 있는 어떤 메시지라고 하면 너무 정보 같고 정보는 아니고 지혜가 이렇게 통과되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요즘에 책을 읽으면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정말 그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튕겨져 나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휘발된다고 할까요? 내 몸에 살짝 묻었다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휘발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통과하는 읽기라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이에요? 내 지혜가 내 몸에 완전히 스며든, 그래서 내게 되는 그런 읽기가 어떤 걸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되게, 만약에 그게 된다면 되게 아름답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빛이 가진 이미지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온기도 있잖아요. 근데 지혜하고는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육화된다는 거는 그 촉감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생각하면서도 약간 그런 부분도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네. 이거 자체가 너무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네. 이 다 같이 모아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풀쌤의 글 밑에 댓글로 풀쌤께서 빛의 공명성, 아니, 수정쌤 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이 빛이 주는 이미지가 공명한다, 요거랑,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육화되는 이미지, 동시에 신성함, 요 세 개의 키워드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댓글로 이렇게 좀 더 마무리 더 해주시면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빛에 대한 이미지 중에 더 들어오시는 거는 뭐 없을까요? 빛, 지혜, 읽기, 육학. 연주쌤 어떠세요? 빛이라는 것 자체가 드러나는 게 어떤 걸 반사하거나 네네. 투과하거나 굴절되거나 이러면서 빛의 존재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빛 네네. 단독으로 존재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빛과 만나는 어떤 관계하는 대상이 있어야지만 대상도 비춰지고 대상도 네네. 드러나고 빛도 드러나는 관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너무 좋네요. 빛이 그 자체로. 그러니까 왜 태양빛이 저렇게 뜨거운데 우주는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물건과 그 빛을 받는 대상이 없으면 그 빛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렇죠. 것도 관련해서. 달도 깜깜한데 네. 달이 네. 태양빛을 반사하면서 우리가 달을 볼 수 있대요. 네네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좋네요. 자, 그래서 다음 자연학 세미나에서는 그거 공치가 올라갔고. 아무튼 이 빛에 대한 이미지가 공명과 관계를 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러려면 근데 아까 그 진희쌤이 강조해 주신 것 중에 그것도 지금 전 인상이 많이 남는데, 그게 모든 대상을 향해서, 그러니까 빛은 태양처럼 막 이렇게 이제 빛이 막 이렇게 대상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모든 이에게 같은 방식으로 그 빛이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읽기로서의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해나가는 과제가 요청이 된다. 요걸 이렇게 이제 종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읽는 거에 그 문제점인 얘기도 두런두런 했지만 읽기의 이미지를 완전히 다르게 가져가야 된다는 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요. 32분이니까 42분쯤에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